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12월 중순부터 1월 2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멕시코 여행 조금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한 3주 정도 머무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냐. 제가 연말이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셀프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올해의 땡땡.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혹은 읽었던 책, 뭐 봤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중에 좋았던 것들을 뽑으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이걸 2022년도에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했다가 22, 23, 24 올해로 4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가볍게 올해를 돌아봤을 때 뭐가 좋았나 라는 인상에 남은 것들로만 글을 썼었는데 그 다음 해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이렇게 지나갈수록 질문들이 똑같은 질문이지만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이유들도 좀 세밀하게 점점 비교를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올해 초부터도 뭐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연말에 내가 이 컨텐츠들을 올해의 땡땡으로 뽑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3, 4일 정도 걸린 것 같고 작년의 경우에는 처음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부터 마무리하기까지 7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저한테는 좀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이거를 가볍게 답변만 하고 지나가면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 있겠지만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2025년 셀프 연말 정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올린 건데요. 첫 번째는 올해의 책입니다. 올해의 책은 뭐 올해 나온 책이면 좋겠지만 사실 올해 나온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올해 그냥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인상 깊었던 책, 좀 의미가 있었다, 나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이야기해볼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기준으로 항상 선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뽑은 올해의 책, 이삭 빈센, 필명 카렌 블릭센의 Out of Africa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의 제목인 Out of Africa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2009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덴마크 출신 작가 카렌 블릭센이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로 이주해서 생활한 것을 기록한 일종의 수필입니다. 식민지에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커피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자신의 농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는 자연과 황야를 아름답게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는 좀 다른 원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 남겨지는 어떠한 상실과 애도의 감정, 이것들이 꽤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케냐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곳에 대한 이상과 상상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죠. 이미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평단의 찬사를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어떤 생각 혹은 질문은 왜 이 화자는 계속해서 실패하는가 였어요. 이 작가는 매번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에 실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변 인물들도 이것저것 다른 농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작가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케냐를 떠나서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백인 작가가 유럽 백인 독자들을 상정해서 쓴 이런 아프리카 식민지에서의 생활에 대한 책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그것을 모조리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큰 이상이나 기치가 있지도 않고요. 어떠한 큰 경제적 이득이 있지도 않아요. 혹은 자신이 거기서 어떤 권력이나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변 인물들도 실패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 작가는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스페인처럼 어떤 식민주의의 제1선봉이 아닌 덴마크라는 약간은 비껴있는 국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식민주의가 가졌던 이상, 야만에 대한 계몽, 그리고 크리스천니티, 이런 거창한 기치를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그들은 그런 거창한 이치와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같이 포장해서 들어간 것이긴 합니다만, 이 작가는 그저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케냐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신이 계획했던 플랜테이션 농장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자연입니다. 이 작가는 자연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자신의 커피 농장이 자기가 세운 곳의 기후와는 맞지 않다는 걸 알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어떠한 다른 작물들이 실패하는 것이 자연 때문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연을 극복할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자연이 자연 그대로의 행위자로 남을 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가, 그리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작가가 자연에게 행위성을 부여하는 순간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인간 내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한 책들은요, 레베카 솔릿의 길 읽기 안내서, J.A. 베이커의 더 페레그린, 그리고 엘리아스 큐리의 게이트 오브 더 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의 여행입니다. 사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올해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쓸데없는 걱정이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멕시코 여행을 떠났죠. 그걸 이제 올해 여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행을 계획을 해서 원래보다도 이제 훨씬 줄어든 여행이었지만 그만큼 되게 알차게 돌아다녔거든요. 올해 멕시코 여행은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처음 혼자서 배낭여행을 했을 때의 그 감각을 다시 떠올리게 했던 여행입니다. 뭐 저는 이제 툴룸, 바칼라르, 멕시코시티 이 세 곳을 갔었는데요. 특히 이제 멕시코시티로 넘어가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MIT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멕시코시티에서 만나서 여행을 같이 했는데요. 특히 좋았던 거는 첫 번째 날 도착하자마자 포사다라는 멕시코 전통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자신의 현지 친구 집에 저를 데리고 함께 놀러 갔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즐기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태국가 아는 멕시코 친구와 소치멜코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즐기는 어떤 뱃놀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떠나기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또 태국가 아는 멕시코 친구 집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보다도 멕시코 현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니까 많이 느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말에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구라는 친구에게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굉장히 선명했던 여행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올해의 문장입니다. 올해의 문장은 뭐 책을 읽던 중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던 말, 어디서 봤던 격언 이런 것들 중에 연말에 돼서까지 조금 계속 뇌리에 남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올해의 문장은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할 것, 사소한 일은 연민으로 충분하다 라는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동진 평론가가 알베르 까뮈의 문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책에 적힌 글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모 노트 형식으로 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또 책들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뭐 노트, 누구 뭐 작가 노트 뭐 이런 것들로 출판이 되는 책들이 있는데, 노트북 1951 to 1955라는 책에서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아직 그 책을 구하지 못해서 직접 문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님도 그 말을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의, 뭐 기준, 법, 혹은 개인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가 겪는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당함과 부당함, 합리성과 불합리성, 뭐 옳고 그름,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운더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그냥 이 공동체의 어떤
기준이 된다든지, 혹은 나 스스로를 구성하는 어떤 윤곽을 그리고 그 윤곽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 기준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것들을 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것들을 배척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나의 윤곽, 내 공동체의 윤곽, 내 사회의 윤곽이 단단해진다고 했을 때, 또 이런 윤곽들은 또 다른 세계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세게 충돌할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데 이 확실하고 뚜렷해야 되는 어떠한 원칙들 속에서 까미가 말하는 연민은 그 판단의 스위치를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주하는 어떠한 사건들,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주하는 사연들은 연민을 통한 이해로 충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작은 일에 큰 법칙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이쪽으로 판단하고 저쪽으로 판단하고 이쪽으로 분류하고 저쪽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그 일들을 가여이 여기고 내 곁을 조금 내어주고 조금은 안아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어떠한 친절 혹은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올해의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한테는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2024년에 이미 보스턴에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박사 유학이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제 소속은 2012년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전북대학교였습니다. 2012년에 학사 시작해서 2018년도에 학사 졸업을 했고 바로 석사 입학해서 2022년도에 석사 졸업을 했고 바로 박사 입학해서 2024년까지 박사 과정을 다니다가 2024년에 브랜다이스로 방문연구원을 떠났죠. 이때도 전북대학교 소속으로 한국연구재단 펀딩을 받아서 간 거였기 때문에 소속은 전북대학교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 새로 박사 과정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지금 있는 수니 알바니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석사까지는 유학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문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갔으면 당연히 유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코비드 때 조교 생활을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오고 이런저런 펀딩들을 받으면서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유학과 거기에 따라오는 미래를 내가 바라고 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저는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대로라면 뭐 크게 성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스턴에 던져졌죠. 그런 경험이 저의 생각을 바꿔놨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래 몸담고 있던 한국에서의 커뮤니티들의 변화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스턴에 가 있는 사이에 오랜 관계에도 끝이 났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왔을 때 나만 멈춰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물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했으니까 횟수로 3년을 했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아예 첫 학기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시기를 한국에서 보냄으로써 배운 어떤 많은 사건들이 또 제가 앞으로 가질 어떤 역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올해의 장소입니다. 올해의 장소는 저희 학교에는 라이팅 센터를 뽑았어요. 2025년 가을에 새로운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라이팅 센터의 튜터로 이제 TA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비 보조를 받는 건데요. 첫 학기에 라이팅 센터 튜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에 티칭 어시스턴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라이팅 센터에 먼저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왜냐면 어학연수나
뭐 인턴십, 교환학생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생활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이팅 센터라는 곳에서 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많은 이제 학부생들, 대학원생들과 그들의 글을 같이 읽고 고쳐 나가면서 학교에 대한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지고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또 근무 시간이 굳이 아닐 때에도 가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책 읽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올해의 공연인데요. 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2025년 정승환 팬콘서트가 제 올해 공연입니다. 한 해라도 정승환 이야기가 빠지는 때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보다 2025년도에 공연이나 전시들을 좀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에스파나 데이식스처럼 규모가 엄청 큰 콘서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선택은 제대 후에 열린 첫 번째 정승환의 콘서트. 이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보스턴에서 한국 돌아가자마자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당분간 마지막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의 순간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던 사건. T1의 월즈 3핏 순간을 뽑았습니다. 3핏이라는 거는 3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어요. 이게 체육훈장으로는 최고 등급이라고 하고, 손흥민 선수, 김연아 전 선수와 같은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페이커라는 선수가 가진 영향력이 e스포츠, 게임 문화를 단순한 서브컬처 중 하나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주류 문화로 격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물건. 올해의 물건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오즈모 포켓 3를 뽑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올해에는 이제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도전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했던 게 지금 쓰고 있는 오즈모 포켓 3 휴대용 짐벌 카메라입니다. 제가 원래 오즈모 액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 스승님인 승찬리 형님께서 이왕 시작하는 거 화질 좋고 휴대성 좋은 오즈모 포켓 3로 하라며 용돈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진짜 운이 좋게 한국에서 계속 품절이었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에 맞게 물량이 풀렸고 딱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정도 해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받은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물건, 그리고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9번째 질문은 올해의 노래입니다. 올해의 노래는 다비치의 타임캡슐. 올해의 노래, 올해의 영화, 올해의 드라마는 그 해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제가 올해 이 다비치의 타임캡슐을 선정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다비치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이무진이라는 아티스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이제 이무진이 작사, 작곡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들어도 이 노래는 이무진 스타일이다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J-POP을 종종 요즘 듣는데, 그 이유가 곡 하나에 진짜 서사가 예쁘게 담기고 그 또 서사가 예쁜 가사로 표현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래 안에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그걸 예쁘게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저는 이무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가사의 양도 많고 박자 쪼개는 것도 어렵고 그러긴 한데, 이 노래는 우리의 불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떤 어른이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게는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에서 온 조그마한 답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마 미래에 이룰 것들을 알게 되면 지금의 흔들림, 지금의 고통, 지금의 불안을 기꺼이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저 불안 속에서 열심히 지내다 보니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꿈을 위해 달렸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이 노래에서는 이 둘이 마주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대화는 꿈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게 두려웠던 나, 그리고 꿈도 잊은 채 달려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만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디인지 모를 미래로 다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썼던 불안은 불안으로 두어도 괜찮은 대신 내가 내 손으로
나를 다독이는 이야기지 않을까. 10번째는 올해의 아티스트인데요. 올해의 아티스트는 이승윤 가수를 뽑았습니다. 이승윤 씨는 2020년도 싱어게인 시즌 1 우승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락 노래, 최우수 모던 락 노래를 수상을 하면서 3관왕에 올랐죠. 제가 싱어게인 시즌 1을 봤을 때 좀 이게 맞나 싶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어떤 무명 가수들을 대상으로 해왔다면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알려진 가수가 나오기도 하고 OST를 통해서 노래는 알지만 뭐 가수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전에 히트한 노래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그리고 뭐 물론 무명 가수들도 나오죠. 엄청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시즌 1 때 생각해보면 천담비, 요아리, 정홍일, 이소정, 이미 뭐 아이돌이었다거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우승하기도 하고 이미 OST로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그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싱어게인 시즌 1을 이끌었던 두 인물은 이승윤과 이무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가수는 이승윤이었는데 본인을 소개하는 멘트 때문이었습니다. 이승윤은 자신을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만 저기에도 속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력적으로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아니 당신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게 아니라 그 경계에 서 있으면서 양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갖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싱어게인 3라운드에서 이효리의 치티치티뱅뱅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무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무대랑 심사평을 같이 찾아보는데 완전히 이제 새로운 스타일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한 군데로 이제 심사평이 모아지기는커녕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그 무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심사위원장이었던 유희열 씨가 이 무대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둔 음악인가, 이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그러한 이승윤의 모습, 그의 음악이 던진 질문이 수십 년을 음악을 해온 본인들, 거기 이선희 심사위원도 있었고 김종진 심사위원도 있었고 김이나 심사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지금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경계에 있는 사람만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데 결국 그 사람은 그 경계에 있으면서 이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고 자신의 무기로 완전히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올해의 드라마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재밌게 본 드라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고민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결이 난 다음에 이제 쇼츠에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봐야겠다, 재밌겠다 하고 오래 본 거죠, 저는. 그렇게 정년이라는 작품은 이제 후보에서 사라지고 딱 하나 남은 폭삭 속았수다를 올해의 드라마로 뽑았습니다. 뭐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신파를 만들 거라면, 그리고 클리셰를 사용할 거라면 이렇게 극단까지 밀어붙여야 되는구나. 사실 드라마의 내용을 텍스트로만 요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신파, 클리셰 덩어리로 쉽게 치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어느 지점에서 울리는지, 어느 지점에서 감동을 유발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종의 진부한 내용들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감싸는 작가가 쓴 대사, 배우의 연기, 그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인물들의 온기로 판타지스러우면서도 일상적이고 항상 바라왔으면서 어찌 보면 항상 있었던 가족, 사랑,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감동이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애순이와 관식이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쩌면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에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식이가 이런 대사를 하죠. 수틀리면 빠꾸, 아빠 맨날 여기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유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에 들어왔을 때 속이 다쳐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다. 귀엽고 또 키워내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라는 이런 부모의 행동이 우리가 누군가의 품을 떠나서 현실에 맞서고 싸우고 다쳤을 때 그런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끝없는 사랑의 존재를 좀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게 시간이 쭉 흐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의 일상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막대한 사랑, 봄바람의 충동, 그리고 허기진 연민, 만류된 후회. 결국 이 드라마는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한테 폭삭 속았수다라고 정말 고생했다 인사를 하는 작품이죠. 그리고 올해의 영화입니다. 올해의 영화. 고민 딱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보자마자 이걸 올해의 영화로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범주가 만들어내는 어떤 영화에 대한 선입견, 기대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 의도가 보이는 미장센. 이거는 저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건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 두 번째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대사. 그리고 어떤 연대를 호소하는 장면들과 트라우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떤 씬들. 이러한 것들이 이 독립영화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화라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영화에 딱 접하게 됐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턱이나 벽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은 내가 함부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해도 될까? 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그 모든 함정, 그 모든 어떤 레퍼토리를 완벽하게 비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윤관 감독이 한국을 너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이 꽤 지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임팩트를 분명하게 남기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는 진행될수록 여러 방향으로 흔들려요. 제목 자체가. 주인공인 주인의 이야기 속에서 세계의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주인의 세계였다가, 다시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곳인가를 다시 질문하기도 합니다. 주인이라는 어찌 보면 일상을 잘 살아가고 평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한테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 친구 수호가 성범죄자가 자신의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에 반대하고자 서명운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써있는 문구 때문에 주인은 서명을 거부합니다. 문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남기며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인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익명의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 쪽지는 잘 살던 혹은 잘 살아 보이던 주인의 삶의 균열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영화에 세차장 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씬은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장면 중에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씻어내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그날 있던 문제를 해결하겠지라는 어떤 예상은 했으나, 그런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집중되는 곳에서는 주인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분노를 들리지 않게 해줄 더 큰 소음이 있는 곳에서야 주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픔, 이런 상처들이 맺혀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주인의 엄마의 어떤 건조한 반응은 그렇게 흐른 시간 속에서 가족들도 견뎌내는 방식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는 피해자한테 2차 피해를 가하는 어떤 익숙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단어 아래 모든 개인의 이야기를 지워버리는 어떤 친절의 폭력, 일종의 연민의 폭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난 후에 친구들은 괜찮다는 주인보다도 오히려 더 그녀의 세계에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과 친절이 주인을 불편하게 하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그들 자신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이름을 통해 또다시 주인을 피해자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 영화는
모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상이 힘들고 또 다른 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을 시기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영화는 그들을 피해자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묻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주인조차도 어떤 공동체에 속하냐에 따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다른 얼굴을 하거든요. 하물며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모든 인생,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 질문하는 것이겠죠.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하나의 익명으로 여겨졌던 목소리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연대가 확장됩니다. 윤관 감독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올해의 아쉬움, 영어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참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해외에 나가서 살 정도면 영어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또 어떤 평가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영어 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조사된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배우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왜 영어를 잘하지 못할까요? 라고 말하기에는 저 스스로 돌아봐도 나한테 영어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안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7월 말에 박사 유학을 위해서 출국일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던 3, 4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실력이 안 느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수업을 어찌저찌 듣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 영어 잘 못해 라는 정도와 제가 나 영어 못해 정도는 그 기준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영어에 대한 아쉬움은 이 전공을 해내기에 좀 부족함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는 거야 어떻게든 읽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한테 사전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할 때는 읽는 작품의 언어적 풍요만큼 해석하는 이의 언어적 다채로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더 친절하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나름 잘 해내던 한국에서의 모습과 특히 더 비교가 되니까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풍성한 미국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올해의 사람입니다. 올해의 사람은 승찬리, 유튜버 승찬리 님을 뽑았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찬 형님을 제가 올해 3월에 만났어요. 원래는 이제 보스턴에서 같이 축구를 하고 있던 로테아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 형이 보스턴 마라톤에 이제 한국의 소아조로증 환자인 이원기 씨를 초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위해 한 유튜버랑 같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버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구독도 하고 있었고 영상도 재밌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나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그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진짜 술을 진탕 마셨거든요. 술 마시고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시나 보다. 왜냐면 유튜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너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콘텐츠도 많은 것 같아.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장문의 카톡으로 자기가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유튜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형님이 공부해온 것들을 하나씩 배웠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너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가 하는 생각보다 너는 훨씬 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너는 훨씬 더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응원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죠. 물론 제 성격에 이거를 얼마나 이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새로운 도전을 만들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올해의 선생님 승찬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5번째 올해의 발견은 유튜브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사실 이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해낼 어떤 부지런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속에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승찬 형님이 한국에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본인과 함께 보스턴에 있을 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하나 올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또 미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해서 어떤 영상으로 만들 만한 특별한 어떤 재밌는 사건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냥 평소에 하던 것들을 기록하고 그거를 또 다른 시선으로 만져보는 것들이 그저 그냥 재밌을 뿐이죠. 물론 저는 처음에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면 내 어떤 유학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월세의 한 절반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미국 내 학생 신분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큰 동기가 사라지긴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왔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좋은 아카이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드러냄으로 통해서 오는 관심 또 그것으로 인해 오는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발견이 있으면 올해 재발견이 있겠죠? 16번째는 올해 재발견입니다. 여행,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생각이에요.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처음 떠난 게 2015년도였어요.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태국으로 떠났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10년, 11년 이렇게 꾸준히 여행을 해왔죠. 물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막 수십 개국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좀 해봤다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시간 있을 때 한 달에 막 대여섯 개의 나라를 옮겨 다니는 어떤 급박한 여행이 아니라 저는 많아야 한 달에 세 나라?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나라씩 여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개가 넘는 나라를 다녔으니까 뭐 좋아하고 여행을 적지 않은 시간을 여행에 써오지 않았나 싶긴 해요. 제가 그렇게 좀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무계획 인간 중에서도 무계획 인간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우연히 마주치는 것들에 더 큰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함께하는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괜히 더 좋은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 같은 일주일이라도 제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주일보다 딱딱 정해진 일주일이 훨씬 여유가 없고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콜롬비아 여행을 마지막으로 혼자 하는 여행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2월 달에 시카고를 갔다 오고 3월 달에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하고 5월 달에 몽골 여행을 갔다 오고 6월 달에 칭다오 갔다 오고 12월에 멕시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여행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를 번갈아 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도시보다는 자연을 찾는 여행으로 점점 굳어지고 관광보다는 체험을 위한 여행일수록 저한테 남는 어떤 인상, 감상, 떠오르는 이미지, 흘러가는 단어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쉽게 사그라들더라고요. 물론 그 감각을 조금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긴 합니다만 아직 그 감동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와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경험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과 감상은 그런 이야기의 순간과 가까울수록 더욱 선명하고 다채롭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자만의 여행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여행의 필요이지 않나. 물론 그만큼 여행의 스타일, 뭐 사람의 성향을 따지는 게 되게 어렵죠. 그걸 맞는 사람 찾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했던 여행은 역시 혼자다 라는 말은 이제는 좀 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 다음은 올해의 배움입니다. 올해의 배움은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Patch, Assemblage, Interdependency 라고 여러 단어로 조금 반복되는 그런 개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의 영화, 세계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라는 단어가 주는 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맥락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생각이 제가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배웠던 어떤 이야기들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나칭이라는 작가의 책에서는 패치로, 웨힐리에라는 작가의 책에서는 어셈블리지로, 멜 첸이라는 작가의 책에서는 인터디펜던시로, 또 다른 책에서는 다른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정확히 같진 않았습니다만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종인지, 어떤 성별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와 같은 개별적인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얽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 속에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경계하는 거는 어떤 흑인, 여성, 사물, 피해자와 같은 우리한테 어떤 역사나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들로 개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역사의 결과물로의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한 겹 한 겹의 레이어를 들춰보고 그 총체로부터 다시 확장해 나가면서 타인과 연결성을 찾는 방식이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어떤 기치 아래의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그런 범주라기보다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각각의 개인, 각각의 서사라는 점이죠. 그래서 개인을 중심에 두고 점점 확장되는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번째, 올해의 대화 주제, 창작과 연구입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제가 썼다는 사실도 몰랐던 어떤 글을 듣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놀람, 와, 내가 이런 걸 썼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물론 지금도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시 쓰는 거를 시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이라도 다르게 바라보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그걸 듣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을까? 그럼 나는 후퇴했나? 나는 능력이 사라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미국에 가서 첫 번째로 놀랐던 점은 영문학 박사과정이어도 모두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몇 퍼센트는 창작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연구에 중심을 두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책이 출간되었다는 소식만큼이나 같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책을 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문학에 대한 연구, 문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예술일까요? 연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많이 고민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예술이긴 하지만 우린 학자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제가 문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 예술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저는 분명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질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때만큼은 번뜩이는 글을 쓰지 못하겠지만 그만큼 나는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적어도 내가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는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여전히 고민이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창작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나가야 되고 과연 나는 이 길을 계속 가면서 어느 길로 가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될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창작에 대한 내가 가진 욕망은 습관 같은 게 아닐까. 19번째, 올해의 깨달음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다. 저한테는 그만둘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생각할 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안한 과정 중에 있고 이 불안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사실. 박사를 딴다고 해서 끝날까? 교수가 된다고 해서 끝날까? 그러지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실패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도 그저 과정 중에 하나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올해의 행복입니다. 이제 이런 걸로 제 질문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통은 올해의 행복을 그 해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서 나한테 안정감을 줬거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뽑아왔는데 올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네, 일단 질문은 마치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사실 이 셀프 연말정산이 진짜 점점 어려워져요. 말도 점점 많아지고 주제도 다양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이자 또 한편으로는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글을 쓰는 시간이니까요. 작년보다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 몰랐던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를 이뤄냈고 또 뭔가를 시작하면서 다잡은 마음 덕분인지 그런 불안들을 이제는 조금 더 제가 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속 변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프고 어떻게 해야 괜찮아지는지는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충분히 의미 있는 202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글은 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작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연말에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점을 뽑는다기보다, 아, 이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올해의 책, 올해의 영화, 올해의 사건으로 뽑을 만하겠다라는 것들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025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